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기술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듀 전병칠입니다. 2026년 제3회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저희 다산에듀 연구원들이 직접 응시해서 복원한 문제, 지금부터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전기 이론, 전기기기 설비, 각각 20문제씩 순서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천천히 내용 보시고 여러분께서 계속 반복해서 시험 직전에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할게요. 1번, 기전력 120V, 내부저항 15옴인 전원이 있다. 자, 여기에 부하저항을 연결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 전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딱 그림으로 먼저 그려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전력의 식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말로 하면 어려운데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딱 알 거예요. 120V와 내부 저항 15옴짜리 전원이 있다고 해요. 자, 여기 이렇게 120V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저항이 있는데 내부 저항이 15옴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외부에서 최대 전력을 얻고 싶다고 합니다. 여기 부하를 연결하여 최대 전력을 얻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외부에다가 얼마짜리를 연결해야 될까요? 자, 이거는 문제에서도 나와 있는데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같을 때 최대 전력이 전달됩니다. 즉,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같을 때면 외부도 15옴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때 전력 P를 구하면 됩니다. P는 뭐예요? VI로도 할 수 있고요. I제곱에 R로도 할 수 있고요. R분의 V제곱으로도 할 수 있죠. 이 세 가지 식 중에 어떤 것을 쓰더라도 무관합니다. 저는 여기서 I제곱 R을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흐른 전류 I를 계산합니다. I는 R분의 V니까 이 전체 전압이 120V이고 저항은 합치면 30이죠. 그럼 30분의 120 계산할 수 있죠. 30분의 120이 되면은 요거 4A가 됩니다. 그러면 I제곱 R이니까 여기서 4의 제곱 곱하기 여기 15니까 15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4, 4, 16, 16 곱하기 15 하면은 되겠죠. 그럼 그 값이 아마 240이 나올 겁니다. 답은 그럼 몇 번? 여기서 4번이 되겠죠. 2번, 어떤 전지에 1A의 전류가 1분간 흘렀다면 이 전지에서 나온 전기량은 얼마냐? 자, 문제에서요, 이렇게 전기량이 얼마냐 물어보게 된다면, 자, 이렇게 량 나오면 뭐라고 했었죠? 제가 시간을 넣으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전기 곱하기 어떻게 돼요? 시간을 넣으면 됩니다. 근데 시간을 넣을 때 시간의 단위는 대부분 이렇게 초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A라고 했으니까 전류가 1A이고, 자, 그리고 시간이 1분이라고 했으니까 60초이기 때문에, 자, 이 값은 60쿨롬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0쿨롬 몇 번? 2번으로 대답할 수 있죠. 3번, 권선수가 50인 코일에 5A의 전류가 흘렀을 때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웨버의 자속이 코일에 쇄교하였다면 자기 인덕턴스는 얼마인가? 이 문제에서는 이 각각의 값에다가 우리가 영문 기호를 한번 넣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여기 권선수라고 나와 있죠. 권선수는 N이죠, 보통. N이 50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일에 5A의 전류가 흘렀어요. 그러니까 I는 얼마가 됩니까? 이거는 5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속은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라고 했어요. 파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L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L, I, N, 파이 요것으로 풀 수 있는 식 하나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어떤 겁니까? L, I는 N, 파이가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L 값 물어보고 있으니까 L은 I분의 N, 파이가 됩니다. I 값이 여기서 5A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N 값이 50, 그 다음에 파이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니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은 10의 밀리 헬리 이렇게 헬리가 나오게 될 거예요. 10mH 헬리. 그럼 답은 몇 번? 1번이 됩니다. 4번, 두 콘덴서 C1, C2를 직렬 접속하고 양단에 V볼트 전압을 가할 때 C1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냐? 저는 지금 그림으로 그릴 텐데 여러분은 이 그림을 그릴 일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그림 그리면서 설명하면은 딱 그것만 이제 기억하면 끝나요. 그림 한 번만 보면은 이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콘덴서 C1, C2 직렬 접속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런 말이에요. 여기 콘덴서 하나 있고 또 콘덴서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직렬로 연결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몇 볼트를 가했대요? V볼트의 전압을 양쪽에다가 가했대요. 이렇게 양쪽에다가 건 전압이 V볼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문제에서는
C1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 C1에 걸리는 전압, 이거를 우리가 V1이라고 하면 V1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V1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 전압 곱하기 V 곱하기 두 개를 더한 것 C1 플러스 C2 분의 자기 게 아니라 남의 겁니다.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게 C1에 걸리는 전압이잖아요. 그렇죠? 내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남의 거라고요. 그러면은 C2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한 것분의 남의 것 곱하기 전체 전압 계산하게 되면 이 C1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할 수 있죠. 자, 어떤 겁니까? 지금 보기가 조금 헷갈리죠. 그렇죠? 그게 그거 같아요. 근데 자기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남의 거 계산하게 된다면 2번으로 볼 수 있죠. 5번 M 웨버인 자극이 공기 중에서 R미터 떨어져 있는 경우 자개의 세기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쿨롱의 법칙이죠. 쿨롱의 법칙은 이 전개에서 푸는 게 있고 자개에서 푸는 게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자개의 세기라고 하는 거 있어요. 원래 쿨롱의 법칙은 뭐냐면요. 힘 F라고 하는 것이 4파이 자개선은요. 뮤 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개의 세기예요. 자개의 세기는요. 위에 M이 하나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H, 자개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요. 4파이. 근데 뮤라고 하는 게 이게 투자율이잖아요. 투자율이라고 하는 거는 진공의 투자율과 비투자율을 곱한 거기 때문에 자 이것분의 1 그리고 R 제곱분의 여기는 M 하나 있는 것. 이게 이제 자개의 세기가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게 된다면 몇 번? 2번이 맞게 되는 거죠. 2번이랑 똑같은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6번 220V, 60W 전구 두 개를 전원의 직렬과 병렬로 연결했을 때 어느 것이 더 밝은가? 이거는 당연히 병렬로 연결했을 때죠.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전등 이런 거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렬로 연결되어야지 똑같은 전압 220V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렬로 연결했을 때가 더 밝다. 이게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7번 15매 저항 5개를 서로 연결할 때 합성 저항이 가장 작게 나오는 회로를 구성했다면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일단 저항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작게 나오는 거는 합성 저항이 모두 다 병렬로 연결됐을 때죠. 지금은 이제 10옴짜리 5개가 있다고 했어요. 10옴짜리가 5개 있다고 했어요. 자, 이걸 일단 직렬로 연결해 보죠. 그럼 합성 저항 어떻게 됩니까?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10 곱하기 5니까 이거는 50옴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걸 만약에 병렬로 연결했다고 해보죠.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이 10옴을 5개로 나누니까 10 나누기 5가 되어서 이거는 2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직렬로 연결했을 때가 병렬로 연결했을 때의 25배가 되죠. 왜냐하면 5의 제곱이라서. 그래서 직렬로 연결하면 저항이 가장 크고 병렬로 연결하면 저항이 가장 작죠. 지금 문제는 어떨 때 가장 작냐고 했었고 그 작을 때 합성 저항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2옴 대답할 수 있겠죠. 답은 2번입니다. 8번 다음 그림에서 단자 A, B 사이의 합성 저항은 몇 옴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A, B 사이의 그림을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하게 나타내면은 제가 그리는 그림과 똑같습니다. 여기 A 지점이 있고요. 여기 B 지점이 있다면은 A 지점에서 저항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고 자, 이 저항이 맨 앞에 있는 30옴이고요. 그 다음에 두 개 뒤에 있는 것이 20과 10짜리가 합쳐져서 내내 합쳐져서 이것도 이렇게 30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림과 지금 문제지에서 주는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때 합성 저항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합성 저항을 우리가 R하고 A,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저항 두 개가 병렬로 돼 있으니 합분의 곱 해도 되고 똑같은 저항이 두 개 있으니 30옴짜리를 두 개로 나눠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15옴이 되겠네요. 답은 그러면은 15옴이 됩니다. 2번이죠. 9번 그림에서 A, B 간의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 2옴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B 간의 합성 저항 물어보고 있는데 A, B 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자 9번의 모양을 놓게 되면은요. A, B 간의 이 그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왼쪽에서 자, 오른쪽으로 가는데 대각선의 곱이 서로 있죠. 대각선의 곱 길이는 서로 합성 저항이 같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A 놓고 그 다음에 한쪽에 ER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저항이 두 개로 돼 있어서 ER
2R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R이라고 했는데 R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2옴이에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이거 4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4옴이 되는 거죠. 4짜리가 2개 있으니까 합성자학은 얼마가 됩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그냥 2옴이 되겠네요. 답은 그러면은 2옴이 됩니다. 답 몇 번이에요? 2번이 되죠. 10번. 기전력 1.2V, 용량 20Ah 전지를 직렬로 5개 연결했을 때 기전력이 6V라면 이 전지의 용량은 몇 암페어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0번 문제에서는요, 기전력이 1.2V, 용량이 20Ah 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 개 지금 직렬로 연결했다고 하더라도 용량이 20Ah이기 때문에 용량 그대로 갑니다. 용량이 20A가 여러 개 직렬 연결해도 용량은 똑같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몇 번? 2번이 답이 됩니다. 11번. 전기분해를 통하여 석출된 물질의 양은 통과한 전기량 및 화학 당량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11번에서의 문제는요. 전기분해를 통해서 석출된 양에 대한 거잖아요. 이거 무슨 법칙이죠? 패러데이 법칙이죠. 그래서 패러데이 W는 이렇게 계산하죠. K, I, T. 혹은 요 IT가 뭐예요? 전기량이기 때문에 요걸 우리가 KQ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W 이게 석출량인데 석출되는 양은 무엇에 비례합니까? K 화학 당량에 비례한다. 그리고 여기 Q IT인 이거는 전기량에 비례한다. 전기량에 비례하고 화학 당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석출량은요. 그럼 몇 번일까요? 전기량과 화학 당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답은 1번입니다. 12번. 전기회로와 자기회로의 요소를 대응 관계로 옳게 나타내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잘못 나타낸 거 물어보는 거예요. 전기회로가 있고요. 자기회로가 있죠. 전기회로와 자기회로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전기가 흐르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힘은 기전력이라고 하고요. 자, 대신 자기에서는 이걸 기자력이라고 하죠. 이 전기에도 전기 저항이 있고 자기에도 자기 저항이 있죠. 뭐가 흐르는 겁니까? 전기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자기에서는 자속이 흐르는 거죠. 이 자기를 얼마나 잘 투과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투자율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과 함께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냐는 우리가 도전율이라고 합니다. 유전율이 아니에요. 도전율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립 관계를 봤을 때 잘못 나타낸 것은 지금 12번에는요. 1번이 자속이 전속과 같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자속은요. 전류와 같아요. 1번이 잘못된 얘기죠. 13번. 전기와 자기의 요소를 서로 대칭되게 나타내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1번에 유전율이 투자율이다? 아니요. 유전율은요. 없어요. 투자율은 도전율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13번 문제까지 이걸로 풀 수 있습니다. 14번. 다음 중 A와 B에 나타나는 극성으로 올바르게 표기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A와 B에 나타난 것으로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그렸습니까? 코일을 감은 방향이 마치 이런 모양으로 감았죠. 여기에 전류가 I가 이렇게 흐르는 방향이죠.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네 손가락으로 전류의 방향을 딱 돌리게 된다면 이 엄지손가락이 왼쪽을 향하게 되죠. 왼쪽을 향하게 되니 이쪽이 무슨 극입니까? 이쪽이 N극이 되고요. 자, 이 오른쪽은요, 반대편인 S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N극이 왼쪽, S극이 오른쪽이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럼 몇 번인가요? 1번이 답이 되겠죠. 15번. 다음 중 자극의 세기 M 웨버와 길이 L미터인 자석에서 자기 모멘트 M을 나타낸 올바른 식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자기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제가 M 웨버의 자극이 있다고 할게요. 이 자극이 M 웨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자극의 길이가 L미터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가진 순수한 힘은 얼마인가? 자기적인 힘은 얼마인가? 이걸 이제 대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자기 모멘트라고 하는데 모멘트는 간단합니다. 두 개를 그냥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M, L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간단하죠, 그렇죠? M, L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16번. 그림과 같이 I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체의 미소 부분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 이때 전류에 의해 이 부분이 R미터 떨어진 점 P의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인가 물어봅니다. 이거 무슨 법칙입니까?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그 전류가 흐르는 지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떨어진 곳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물어보는 것, 이게 바로 비오 사바르의 법칙이죠.
이 비호사발의 법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거 이제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만 기억하자. 따라해 볼까요? 아싸 제곱. 아싸 제곱. 아싸 제곱 왜 아싸냐? I, 그 다음에 사인, 그 다음에 제곱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싸 제곱, 아싸 제곱, 아싸 제곱 하면은 자 어떻게 모양이 나올까요? 아싸 제곱으로 나와 있는 거 I 제곱 막 이런 거 아니에요. I, 그 다음에 사인, 그 다음에 제곱이 나와 있는 거 4번식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딱 보기 1, 2, 3, 4 중에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17번. 자장 중에서 도선에 발생하는 유기기전력의 방향은 어떤 법칙에 의하여 설명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도기전력은 크기는요, 일단. 유도기전력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무슨 법칙입니까? 이거는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크기는 패러데이 법칙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자기장이, 그러니까 유도기전력이 만들어지는 방향을 물어보잖아요.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속의 증가 혹은 감소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건 무슨 법칙? 이거는 렌츠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패러데이 법칙과 함께 렌츠의 법칙이 있죠. 지금 여기서는 방향이라고 하는 말 나오면은 렌츠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7번에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18번. 자기 회로의 자기 저항이 5,000A per 웨버이고 기자력이 5만 암페어 턴이라고 하면 자속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 자속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전류는요. I는 R분의 V잖아요. 그렇죠? 저항분의 기전력이잖아요. 여기 자기에서는요. 자속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분의 기자력입니다. 저항분의 자속이라고 하는 거는 저항분의 기자력, 힘 F라고 놓을 수 있고요. 여기 F라고 하는 것은 기자력은요. 몇 번 감았느냐와 전류를 얼마 흘리느냐와 관계 있기 때문에 이거는 NI 이렇게도 놓을 수 있어요. 단위는 웨버죠, 웨버.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자기 회로의 자기 저항이 5만이라고 했고 기자력이 자기 저항이 5,000, 기자력이 5만이라고 했으니까 자기 저항이 5,000 그리고 기자력이 5만 10이네요. 그렇죠? 10 놓을 수 있습니다. 답 10. 19번. 두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를 L1, L2라고 하고 상호 인덕턴스를 M이라고 할 때 두 코일을 자속이 동일한 방향과 역방향이 되도록 하여 직렬로 각각 연결하였을 경우 합성 인덕턴스의 큰 쪽과 작은 쪽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가? 이건 이제 합성 인덕턴스 구하는 건데 코일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를 L1, 하나를 L2라고 했을 때 두 개가 가장 이제 크게 만들려면은 자속이 동일한 방향과 역방향이라고 했으니까 동일한 방향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가동 접속이라고 하죠. 가동 접속의 인덕턴스 L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2M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하게 되면 이거 이제 차동 접속이 되죠. 차동 접속의 L 값은요. L1 마이너스 L2 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2M 이렇게 놓을 수 있죠. L1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M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개가 서로 차이를 묻게 된다면 두 개를 이제 빼주면 되는 겁니다. 가동에서 차동을 빼요. L1에서 L1 빼니까 없고요. L2에서 L2 빼니까 없고요. 2M 마이너스 2M이니까 이렇게 4M이 되죠. 그래서 가동 접속과 차동 접속의 차이는 얼마다? 4M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4M이 된다. 답 몇 번일까요? 2번이 됩니다. 20번. RLC 직렬 회로에서 임피던스의 크기를 나타내는 식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R, 그 다음에 L, 그 다음에 이제 C가 있다면은요, 이 RLC 직렬 회로에서 임피던스를 나타내는 거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직렬 회로이기 때문에 자 저항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유도 리액턴스 XL 마이너스 용량 리액턴스 XC의 제곱한 것. 자, 이게 바로 우리가 RLC 직렬 회로에서 전체 임피던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답은 몇 번? 이렇게 3번으로 고를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전기 이론과 관련된 문제 풀어봤습니다. 어때요? 좀 식 계산하는 거는 다소 있지만 몇 줄 계산하는 거는 없어서 그래도 조금 안심이에요. 자, 잠깐 쉬었다가 전기 기기 풀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전기 기기 보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1번. 변압기 퍼센트 저항 강하가 1.5%, 퍼센트 리액턴스 강하가 3%이고 진상 역률이 80%이다. 이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이 얼마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조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원래 전압 변동률 하면은 이렇게 나왔었죠. P 코사인 세타 그리고 플러스 Q 사인 세타. 자, 그런데 사실은 원래 이 문제는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지상일 때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요. 지상일 때.
그 다음에 진상일 때는 마이너스를 사용합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다 이 플러스 지상이 나오는데 이 문제만큼은 진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뭘로 계산해야 된다? 마이너스를 넣어서 계산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P, 퍼센트 저항 강하죠? 여기서는 1.5라고 했으니까요. 1.5 곱하기 0.8,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리고 리액턴스 강화는요 3%죠. 그렇죠? 3 곱하기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이 0.6이니까 0.6 계산합니다. 그럼 이거 얼마가 될까요? 요거 두 개 계산하게 되면 음수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아마 0.6 정도, 마이너스 0.6 나오게 될 텐데 답은 그렇다면은 2번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22번, 직류기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좀 잘못된 문제이긴 한데, 근데 시험이 이대로 나와가지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뒤에 한 개 정도가 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해서 직류기의 3대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정확하죠. 그런데 이제 저희 연구원들이 복원을 해왔는데 이렇게 실제 워딩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류기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근데 객관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물어보는 것과 그래도 거리가 가장 먼 것, 가장 가까운 것 하나만 찾는 거니까. 자, 계자, 전기자, 정류자 다 직류기의 3대 구성 요소에 들어가는데 보극은 이거는 조금 4대 구성 요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답은 4번입니다. 23번, 복권 발전기의 병렬 운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두 발전기의 전기자와 직권 건선의 접촉점에 연결해야 되는 건 어떤 것인가? 자, 복권 발전기의 병렬 운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발전기 제너레이터 1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발전기 제너레이터 2가 있을 때 이 발전기를 서로 안정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전압을 일정하게 균일하게 만드는 선이 필요하고 이걸 우리는 균합선이라고 하죠. 균합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균합선 몇 번? 1번에 해당하죠. 24번, 계자곤선이 전기자의 병렬로만 접속된 직류기는 무엇인가? 직렬로 연결되면 직권, 병렬로 연결되면 분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분권기죠. 3번. 25번, 삼상 100kV A, 13200이 200V로 변하는 변압기의 저압측 선전류의 유효분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변압기 그림을 한번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변압기가 있다면은 1차 측 권선을 이렇게 감고 2차 측 권선을 이렇게 감고 2차 측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변압기의 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P는요. 삼상일 때는 루트 3의 VI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루트 3 V분의 P가 되겠네요. 그럼 지금 루트 3에다가 이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2차 측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V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100kg짜리니까 100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흐르는 전류값 계산할 수 있어요. 전류값 I는 그 계산 결과에 의한다면 한 288 정도 나온다고 해요. 288A 정도. 근데 문제에서는 이 전류가 얼마냐가 아니라 이 전류에다가 유효분이 얼마냐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유효분은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곱합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 곱하게 되면 여기다가 288에 코사인 세타가 역률이 80%니까 곱하기 0.8 해야지 유효분의 전류를 계산할 수가 있죠. 얼마 될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한 230 정도 나오게 될 거예요. 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직접 요거. 26번, 어떤 변압기에서 임피던스 강화가 5%인 변압기가 운전 중에서 단락되었을 때 그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인가? 원래 정상적으로 흐르는 전류가 있는데 단락됐을 때의 전류가 몇 배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거를 단락비라고 하죠. 단락비라고 하면서 이걸 이제 K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단락비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계산하면 쉽게 알 수 있죠. 퍼센트 임피던스가 지금 5%라고 하고 단락비가 얼마냐라고 묻게 된다면 이 단락비는 그냥 계산할 수 있죠. 20 계산할 수 있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정상일 때보다 단락됐을 때의 전류가 20배 더 크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20배 더 크다 몇 번? 2번이죠. 27번, 출력이 10kW, 효율 80%인 변압기의 손실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출력 10kW, 효율 80%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손실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는 변압기의 출력식 한번 계산을 효율식 보면 될 수 있겠죠. 이게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효율이 80%라고 하는 거는 0.8이잖아요. 그쵸? 0.8이라고 하는 것은 출력이 지금 10이고요. 그쵸? 10 플러스 손실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분의 10. 그럼 손실이 얼마 들어갈까요? 여기. 얼마 들어갈까요? 이 문제가 객관식이지 않습니까? 하나씩 넣어보면 되겠죠. 1, 2, 3, 4 하나씩 넣어봅니다. 그러면 얼마? 2.5 넣었을 때 딱 0.8이 나올 겁니다. 2.5 넣었을 때 0.8이 되는 거 몇 번? 4번으로 넣을 수 있죠. 28번. 변압기 내부 고장에 대한 보호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 내부 고장에 대한 보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적인 고장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계적인 고장으로 분류하는데, 전기적인 고장은 우리가 차동 계정기와 그 다음에 비율 차동 계정기 두 개, 그 다음에 기계적인 고장은요 부후홀즈 계정기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지금은 차동, 비율 차동 이런 말은 없이 그냥 부후홀즈 하나만 보기에서 나와 있으니까 부후홀즈 계정기 이렇게 3번으로 놓을 수 있겠네요. 29번. 직류 발전기의 무부하 전압이 103V, 전부하 전압이 100V이다. 자, 이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100분율 전압 강화로 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또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전압 빼기 전격 전압 이렇게도 놓을 수 있죠. 물론 곱하기 뒤에 100% 해야 되겠죠. 지금 전격 전압이 100V라고 했어요. 전격 전압이 100V가 되고 무부하 전압이 103V, 전격 전압이 100V 곱하기 100%. 그러면은 3 곱하기 100%니까 3%가 되겠네요. 답은 3%, 3번이죠. 3번, 30번. 기전력의 고조파를 포함하고 중성점이 접지되어 있을 때에는 선로에 제3 고조파를 주로 포함하는 충전 전류가 흐르고 변압기에서 제3 고조파의 영향으로 통신장애를 일으키는 3상 결선법은 무엇인가? 자, 여기서 문제가 계속 뭐가 나오냐면요. 고조파에 의한 영향이 있다. 고조파에 의한.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델타 결선 아니면 Y 결선 두 가지가 있는데 델타 결선은 뭐예요? 3고조파에 의한 영향이 없죠. 왜냐하면 계속 그 안에서 결선 안에서 순환하니까. Y 결선만 3고조파에 의한 영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성점 접지도 가능한 게 뭐냐라고 묻게 된다면 그것도 이제 Y 결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성점 접지된다. 그 다음에 고조파 뭐 영향 있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 Y를 넣을 수 있고요. 그게 Y 결선이죠. 답 몇 번? 2번이 됩니다. 31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는 방법은요. 이렇게 전동기가 있을 때 전동기에 둘, 셋 연결되어 있다면 이때 몇 개? 아무거나 두 개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닥 중 두 가닥. 두 가닥을 어떻게 돼요? 바꾸면 되는 거죠. 세 가닥 중에서 두 가닥을 바꾼다. 답 3번이 되겠죠. 32번. 역률과 효율이 좋아서 가정용 선풍기, 전기 세탁기, 냉장고 등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가정용 선풍기, 전기 세탁기, 냉장고 등에 주로 사용되는 거. 이거 우리 가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거니까 주변에 있는 것 중에서 보통 어떤 방식으로 이 전동기가 기동할까? 뭐 이런 문제를 또 맞추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건요. 대부분 콘덴서가 안에 들어가 있고 콘덴서로 기동 토크를 얻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콘덴서 기동형 전동기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33번.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유도전동기의 기동법 하면은 조금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게 좀 정리가 모호하신 분들은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삼상 유도전동기는요. 이 회전자의 형태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농형 유도전동기가 있고 하나는 권선형 유도전동기가 있습니다. 이 농형 유도전동기는 이렇게 고정자가 있고 안에 회전자가 있는데 고정자에서 자기장을 회전시키게 된다면 안에 있는 게 그냥 따라 돌아가는 거죠. 이 권선형 유도전동기는 이 안에 회전자에다가도 또 전원을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농형 유도전동기는 구조가 더 간단하고 가격이 싸고 그 다음에 고장 유지가 조금 부담이 덜 하죠. 그런데 이제 권선형 유도전동기는 회전자에 2차 저항을 넣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 더 염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저항을 넣었을 때 좋은 거는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토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2차 저항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동 토크를 만드는 방식, 이걸 조절해서 토크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방식을 우리는 비례 추이라고 하죠.
농형 유도전동기는 뭐 Y델타, 전전압, 리액터 기동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권선형 유도전동기는 2차 저항을 이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번 같은 문제에서는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2차 저항법이죠. 또 반대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2차 저항법은 어떤 유도전동기에 해당하느냐? 혹은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은 뭐냐? 2차 저항기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답 몇 번이에요? 1번이죠. 34번. 삼상 동기발전기의 무브와 전압보다 90도 뒤진 전기자 전류가 흐를 때 전기자 반작용은 어떻게 되는가? 이 전기자 반작용은 항상 이렇게 표를 그리면은 우리가 암기하기 쉬웠었죠. 십자가를 그리고 양쪽에 V, 그 다음에 V,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I. 왼쪽 두 변이 발전기, 오른쪽 두 변이 전동기. 그리고 판 위에다가는 뭘 올립니까? 감자를 올려야 되죠. 그쵸? 감자. 판 아래다가 증자입니다. 자, 요거 이제 표 그리면은 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것도 한 4, 5가지 종류 문제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동기 발전기에서, 발전기라고 하면 여기 2개, 왼쪽 걸 봐야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전압보다 90도 뒤진 전기자 전류가 흐를 때, 이런 방향으로 위상이 만들어지니까 전류가 뒤질 때는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전류는 90도인데 전압은 180도니까 여기는 전류는 270인데 전압은 180이니까 여기는 전류가 뒤지는 거고 여기는 전류가 앞서는 거죠. 전류가 뒤질 때 무슨 작용이 일어납니까? 감자작용이 일어나죠. 감자작용이 일어난다. 1번이죠. 35번. 동기기의 전기자 권선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전절권, 그 다음에 집중권 이런 거는 사용되지 않죠. 그렇죠? 전절권, 집중권 사용되지 않습니다. 4번이죠. 36번.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시 기전력의 위상이 다를 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병렬운전을 하게 되는데요. 크게 2가지가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는 전압, 즉 크기가 다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요. 무효 순환전류가 흐르죠. 다음에 위상이 다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위상이 다를 때는 동기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동기화 전류가 흐른다. 1번이 되죠. 37번. 동기발전기의 돌발 단락 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것은 무엇인가? 돌발 단락 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것 누설 리액턴스입니다. 38번. 삼상 동기기의 제동건선을 사용하는 주목적. 이거는 그냥 제동건선 하면 난조방지. 난조방지하면 제동건선. 2가지 다 같이 물어봐요. 난조방지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제동건선을 설치한다. 제동건선 왜 설치하냐? 그럼 난조방지한다. 제동건선, 난조방지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말입니다. 39번. 그림은 전력제어 소자를 이용한 위상제어 회로이다.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가 부분에 사용하는 소자는 무엇인가? 입력 측 그림을 보니까 요거는 이제 그림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입력 측 보니까 앞에 뭐가 나옵니까? 교류가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교류가 들어가고 있고. 자, 여기 이 단자를 보니까 단자가 몇 개여야 돼? 하나, 둘, 3개여야 되죠. 그렇죠? 교류를 제어할 수 있는 3단자. 이 소자가 무엇일까요? 이건 우리가 트라이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0번. 반파 정류 회로에서 변압기 2차 전압의 시료치를 2라고 하면 직류전류 평균치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 변압기 그림이 있는데 1차에서 2차로 갈 때 2차 측 전류의 평균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흐르는 전류 I는 어떻게 됩니까? I는 R분의 V인데 여기는 2라고 나와 있으니까 2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근데 지금 여기가 단상 반파예요. 자, 요거 한번 정리해보죠. 단상이 있고 그 다음에 삼상이 있죠. 반파가 있고 그 다음에 전파가 있죠. 단상 반파 정류회로는 입력한 것에 0.45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단상 전파는 0.9, 삼상 반파는 1.17, 삼상 전파는 1.35가 출력되지 않습니까? 자, 이러면은 여기 지금 그림에서는 다이오드 하나 이용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단상 반파죠. 그럼 입력한 것에 얼마에 0.45가 출력되는 겁니다. 자, 0.45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0.45라고 하는 게 딱 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죠. 1번은 1 아니고 2번은 2분의 1 0.5죠. 아니고 3번, 4번 둘 중에 하나인데 0.45는 파이분의 루트 2가 0.45입니다. 요 파이분의 루트 2 그러니까 루트 2가 1.414잖아요. 1.414 나누기 3.14하게 되면 이게 0.45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 파이분의 루트 2, R분의 2 나와 있는 게 이 그림을 해석하는 정확한 답이 됩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이에요? 4번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기입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기기에서도 계산하는 문제는 몇 개 안 나왔어요. 그냥 기본적인 식만 좀 풀 수 있는 것만 이번에 좀 출제가 됐습니다. 이제 41번부터는 전기 설비 문제입니다. 20문제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41번.
건축물의 종류에서 학원, 여관, 호텔의 표준 부하는 얼마인가? 이게 단위 면적당 표준 부하라고 해서 이 건물을 지을 때 전기는 면적당 1제곱미터당 한 요만큼 정도 쓸 거야 라고 하는 그 표준 부하죠. 그렇죠? 이제 여러분 요 밑에 해설과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제 공장, 뭐 공회당, 사원 이런 곳이 10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숙사, 여관, 호텔, 병원 이런 곳이 20. 그리고 사무실, 은행, 상점이 30. 그리고 주택, 아파트가 40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학원, 여관, 호텔 이렇게 있으니까 여관, 호텔 이런 거는 20살 넘어서부터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딱 20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암기하기 좋을 것 같아요. 답은 2번이죠. 42번. 분기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개폐기 및 차단기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집에도 보면 가장 처음에 전기가 들어왔을 때 먼저 접하는 게 뭘까요? 이게 배선 차단기죠. MC10이죠. 그렇죠? 배선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가 있습니다. 답 3번이죠. 43번. 가공전선로에 지지물이 시설하는 경우 시설하는 지선으로 연선을 사용할 때 소선 몇 가닥이어야 되는가? 일단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지에다가 전주를 딱 고정했다고 해볼게요. 고정한다면은 이때 전주가 쓰러지지 않도록 불평형 장력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여기다가 이렇게 지지하는 선을 만들죠. 이걸 우리가 이제 지지선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지선이라는 말도 같이 써요. 자, 이 지선은 한 가닥의 금속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3가닥 이상의 연선을 사용합니다. 즉 3가닥 이상의 단선을 꼬아서 만들게 되는 겁니다. 3가닥 이상을 꼬아서 만든다? 대답할 수 있죠. 1번이 답이죠. 44번.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의한 보호도체의 색상은 어떻게 되는가? 쉽게 얘기해서 접지선 어떤 거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죠? 접지하는데 예전에는 녹색을 사용했습니다만 지금은 노란색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노혼합을 사용합니다. 녹색, 노란색 섞여 있는 걸 사용해요. 45번. 전선 약호 중에서 H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전선에 이렇게 H라고 하는 기호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H는 하드예요. 하드. 딱딱하다. 그렇죠? 하드의 반대는 소프트가 되는 거죠. 딱딱한 게 무엇이냐? 이게 바로 이제 경동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한 선도 있냐? 있죠. 그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연동선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전선의 저항도 나오죠. 경동선은 55분의 1, 연동선은 58분의 1, 알루미늄은 뭐 35분의 1, 이런 것들도 문제 간혹 나오죠. 46번. 옥내배선에 접속함이나 박스 내에서 접속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접속법은 무엇인가? 박스 안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방법. 이 박스라고 하는 것은 전선관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전선관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안에서 전선끼리 만난다면은 이렇게 두 개를 돌돌 이렇게 꼬아버리죠. 이런 접속 방법을 우리는 쥐꼬리 접속이라고 합니다. 이 쥐꼬리 접속은 어디서? 이런 박스 안에서 가능한 거죠. 박스 안에서 그래서 쥐꼬리 접속을 한다. 2번이죠. 47번. 전등 한 개를 이계소에서 전멸하고자 할 때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등 한 개를 전멸하고자 할 때 하는 거는 우리가 이계소 전멸인 것 같아요. 지금 딱 그림이요. 이계소 전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3로 스위치를 사용하죠. 3로 스위치는 선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되어 있는 건데 3로 스위치를 사용하게 되면 스위치에는 선이 3가닥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에는 선이 하나, 둘, 3개, 스위치에는 선이 하나, 둘, 3개, 그리고 전원에는 몇 가닥이 들어와야 됩니까? 전원 당연히 2개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스위치는 3개, 전원은 2개 있는 거 그림 맞추면 되겠죠. 2번이 맞는 겁니다. 48번. 코드 상호간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 상호간을 접속하는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구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봅니다. 코드 접속하는 거기 때문에 코드 접속기 이렇게 대답합니다. 답 2번이죠. 49번. 옥내배선 공사에서 절연전선의 피복을 벗길 때 사용하면 편리한 공구는 무엇인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실기하게 되면 이거 굉장히 많이 다루실 거예요. 그렇죠? 전선 하면 와이어. 벗기다라고 하면 스트립이니까 와이어 스트리퍼가 됩니다. 와이어 스트리퍼. 답 4번이죠. 50번. 저압 옥내배선 공사 중에서 애자 공사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몇 개 쭉 있는데 마지막 4번에 전선 상호 간격은 3cm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애자 이렇게 하나 있고 애자 이렇게 하나 있어요. 전선이 지나갑니다. 여기 하나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하나 지나간다면 전선끼리의 거리는요. 전압 400V가 넘느냐 안 되느냐에 관계없이 6cm입니다. 6cm 이상 이격되어야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3cm라고 했잖아요. 보기에서는. 이건 이제 잘못된 거죠. 6cm가 되어야 됩니다. 답은 몇 번? 4번이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51번 합성수지관 공사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씩 읽어볼게요. 1번은 뭐 습기가 많을 때는 방습을 한다. 맞아요. 2번에는 그 관 깊이 바깥이름이 1.2배 이상으로 한다. 이것도 맞아요. 3번에는 관의 지정 간의 거리는 3m 이상으로 한다. 아니에요. 이 지정 간의 거리는 몇 가지가 이제 있는데 첫 번째 애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애자 몇 미터입니까? 애자 2m고요. 그렇죠? 다음에 금속관 몇 미터? 2m예요. 그렇죠? 합성수지관은 1.5m가 됩니다. 1.5m, 덕트 3m, 라이팅 덕트 2m, 케이블 2m, 캡타이어 케이블 1m 이렇게 되는데 합성수지관은 1.5m예요. 그래서 3번 관의 지정 간의 거리는 3m 이상으로 한다. 아유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4번에 합성수지관 안에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합성수지관뿐만 아니라 금속관이든 덕트든 가요전선관이든 다 이거는 전선관 안에서 접속점은 없어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3번이 잘못된 얘기예요. 52번 합성수지관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게 이제 기기에서도 나왔었는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안 좋은 문제예요. 산업인력공단이 조금 이런 거는 반성해야 됩니다. 앞으로 무엇보다 이런 말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오토바이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거 아니라 오토바이 자전거에 비해 혹은 자동차에 비해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거는 합성수지관의 특징이 아닌 것은이 아니라 원래 금속 전선관에 비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답을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사실상 예전에 종이 시험지로 나올 때는 100% 제가 이의 제기하는 건데 요즘에는 CBT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유감입니다. 합성수지관의 특징이 아닌 것은 가공이 쉽다 이렇게 하면 이게 뭔 줄 알아요, 그렇죠? 무엇에 비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금속관의 비해라는 말을 여러분 머릿속에다 넣어주세요. 가공이 쉽다. 이거는 이제 맞아요. 특징이에요. 2번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성이 크다. 플라스틱이니까 맞죠. 3번에 기계적 강도가 좋다. 이건 아니죠. 그렇죠? 금속관에 비해서는 기계적 강도는 더 약하죠. 3번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53번 다음 중 금속관 공사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1. 교류회로는 한 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전자적 평형 때문에 그렇죠. 2번에 교류회로에서 왕복도선은 반드시 관에 넣을 필요가 없다? 아니요. 전자적 평형 때문에 왕복도선을 같은 관 안에 넣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2번이 잘못된 얘기죠. 그렇죠? 2번 잘못된 겁니다. 54번 가요전선관 공사에서 가요전선관과 금속관의 상호 접속에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가요전선관끼리 가요전선관과 가요전선관을 접속할 때는 이때는 스플릿 커플링을 사용하고요. 가요전선관과 그 다음에 금속관을 사용할 때는 이때는 컨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하죠. 지금은 이제 가요전선관과 금속관이라고 했으니까 컨비네이션 커플링이라고 해야 되겠죠. 55번 화약류 저장소의 배선 공사에서 전용 계획에서 화약류 저장소의 인입구까지의 공사 방법이 틀린 것은 무엇인가? 1. 케이블을 사용해서 지중으로 한다. 모든 접속은 전폐형으로 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쉽게 조작할 수 없도록 한다. 4번에 전로의 대지전압은 400V 이하다. 아니요. 화약은 300입니다. 화약은 300V. 그 다음 무대 뭐 이런 곳은 400V. 그 다음에 전기 울타리 이런 것은 250V 이렇게 되죠. 지금 문제는 300V로 돼야 되니까 4번이 잘못된 거네요. 56번 접지 저항 측정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인가? 4번에 콜라우시 브릿지죠. 1번에 절연 저항계 이건 절연 저항 측정하는 거죠. 일종의 매거. 2번에 전력계 이건 전력 측정하는 거죠. 3번에 교류의 전압, 전류계 이건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는 거고 콜라우시 브릿지가 접지 저항을 측정하는 겁니다. 57번 전주를 건주할 때 이렇게 세울 때죠. 철근 콘크리트 주의 길이가 7m라면 땅에 묻히는 깊이는 얼마인가? 설계 중 6.8km 이하일 때는요. 6분의 1 이상을 묻습니다. 6분의 1 이상 묻게 되면 1.17 되거든요. 그렇죠? 1.17m 이상 매설해야 되겠죠. 1.17m 이상 매설한다. 답 1번이죠. 58번 가공전선의 지지물에 승탑 또는 승강용으로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은 지표상 몇 미터 미만의 시설하여서는 안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판 볼트라고 하는 것은 전주에 오를 때 사용하는 요 볼트 양쪽에 있는 거 발판 볼트라고 합니다. 지표면으로부터 몇 미터? 1.8m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쉽게 오를 수 없죠. 그래서 1.8m가 기준이 됩니다. 1.8m. 답은 4번이죠. 59번 다음 심벌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진이라고 하는 걸 영어로 하게 되면 earthquake예요. 그래서 이 Q로 지진이라고 하는 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Q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지진을 감지하는 그런 장치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답은 1번 지진 감지기입니다.
60번. 고압전로에 지락사고가 생겼을 때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송전선의 경우에는 선이 이렇게 있는데 한 가닥이 땅으로 뚝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락이라고 하는 거죠. 지락일 때는 영상전류가 흐르거든요. 그래서 CT 중에서 영상전류를 검출하는 거 제로라고 들어가는 CT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변류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줄여서 이제 ZCT라고 합니다. 그래서 ZCT가 지락사고를 검출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 되겠죠. 답은 60번에 그러면은 2번이 됩니다. 이 설비는 계산하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네요. 그렇죠? 다행히 쉽게 딱 문장을 보면은 답을 알 수 있는 문제들로 총 모아져 있습니다. 자, 이 문제들이요. 여러분 26년 3회에 이제 출제된 문제들입니다. 물론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마다 문제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여러 연구원이 직접 응시해서 보관한 문제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만 이렇게 뽑았습니다. 요 문제를 다 푸셨다면은 하나만 너무 이렇게 의지하지 마시고 26년 2회 문제, 1회 문제 저희 또 다산레디 홈페이지에서도 또 볼 수 있고 저희 다산 패스 이용하면은 관연도 기출문제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서 가까운 거 문제 한 2, 3년 문제는 모두 다 풀고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막판까지 스퍼트를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산레디가 여러분의 필기뿐만 아니라 또 실기 시험도 다산 전기학원 그리고 전국에 있는 다산 교육센터에서 함께 돕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